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생활 법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족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 양육비 관련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 중에 몇 %? 글쎄요.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글쎄 한 10%? 뭐 이 정도 될까요? 네네.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이요, 약 150만 가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로 보면요, 한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 편견이 사실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기도 한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해에 발표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71.3%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요. 오롯이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이 조사를 3년마다 국가가 하고 있는데 3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수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양육비는 개인 간 책임 문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안전망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하고 지금 뭐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충격을 받았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71.3%로 이렇게 집계 됐다. 그 뒤로는 72.1%고, 야, 70%가 넘는다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 양육비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좀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양육비는요, 부모의 공동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도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로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는요, 부모 중에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도 없이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법률로 따질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 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부모 간의 다툼이나 채무가 아니고요. 사실 미성년자의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공적인 사안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 양육비는 보통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협의나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이후로 청구를 하고 있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의 연이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판시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가장 빠른 건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강제 집행? 예,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뭐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같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상대방의 월급, 뭐 예금,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들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 이행명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감치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최대 30일 동안 가두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2021년도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요, 지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요청도 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 정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적인 압박 수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또 한계점도 있습니다. 예. 사실 양육비 채무자가 자취를 감춰가지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이러한 집행들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예. 뭐 이사를 하면서 주거지 등록을 안 한다거나 뭐 전화번호를 바꿔버린다거나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면 집행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조치에 대해서 뭐 전혀 타격감이 없는 그런 나쁜 부모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한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고도 소위 말해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감치 명령을 받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바로 지난해 상징적인 판결도 나왔는데요. 어떤 판결입니까? 예, 이 두 자녀를 둔 40대 남성이 10년간 양육비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네. 기소가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는요, 징역 3개월, 그러니까 실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무려 10년간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생존권을 침해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 이렇게 본 거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이걸 명확히 했던 첫 사례였고 이후로도 지금 다수의 실형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몇 년 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 사이트가 네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 사적 제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 괜찮습니까? 네. 사실은요, 지금은 법률에 따라서요,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예, 공개할 수 그러니까 있다?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법인데요. 예. 3천만 원 이상이나 또는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3기란 뭡니까? 양육비를 3번. 세 번. 네, 3번 네.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 공개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률에 따른 공개는 얼굴 사진을 제외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같은 법에 규정된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걸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음.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 이게 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의 어떻게 고통 사이에서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벌금형 선고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 중에 나는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하겠다 그냥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얼마나 절박하신지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법률 예. 규정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규정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까지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는 지금 법률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가 맞습니다. 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법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국가기관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고도 있습니다. 이 기관 명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인데요. 네. 올해도 설치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구상권이군요. 예, 맞습니다. 구상권을 오. 행사를 해서 국가가 나중에 회수하겠다 오. 이러는 거죠. 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예.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그리고 최대 12개월 수준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쉬움이 예. 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일단 그 조직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건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예, 많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네. 예. 조금 더 좀 이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냥 잊고 지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좀 뒤늦게 조금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못 받은 거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무조건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 예, 사안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 양육비에도 시효라는 게 있어서 뭐 네네.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또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한쪽에서 양육 책임을 다한 경우 그리고 또 혼외자로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상대방이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한 경우 예. 이런 경우들에는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던 중에 상대방이 이제 재혼을 해요. 네. 그때도 이거 양육비를 좀 줘야 됩니까? 네.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예. 이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요. 사실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는 여전한데 그래도 감액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새로 이제 배우자가 생기면서 뭐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테니까 예. 양육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줍니다. 또 재혼뿐만 아니라요. 실직이나 사업 실패 이렇게 소득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요. 예.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 반대로 소득이 상승하면 늘려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고. 네네. 친자 관계의 본질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 뭐 그거군요. 이 예, 얘기도 맞습니다. 뭐 별로네. 예. 마지막으로 교육비 등을 이렇게 포함해서 아이가 클수록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양육비 산정이 조금은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는데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평균 또는 뭐 자의적 판단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 표가 있습니다. 네. 그 표를 보면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실제로 소득에 따라서 그 비율을 나눠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의 숫자 또 아이의 나이 이런 것들이 중요 요소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자녀가 많을수록 실제 인당 양육비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영유아보다는 예.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양육비가 더 많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책임과 의무도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현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